성추행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 또 은행이 지금처럼 ELS를 담은 신탁 상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됐습니다. 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계기로 아예 판매를 막으려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반발에 한 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또 손정혜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서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최모 씨라는 분이 2017년도 이제 대전에서 한 곰탕집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곰탕집에서 사람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성분하고 이렇게 그 서로 교차하면서 스쳐가는 엇갈리는데, 과정에서 네. 이제 그 여성분의 신체에 이제 손이 닿았다. 그렇게 이제 논란이 소지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여성 측 주장은 이제 자기 신체를 이제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그런 쪽에 주장한 거고 네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히 이제 스친 사례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이 1심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징역 6개월로 선고가 났고요. 그 남성분은 사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 이제 6개월, 그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소지가 계속 나오게 지금 되고요. 저희 CCTV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CCTV 상으로 보면은 이제 남성분이 서로 여성분하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에서 어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는데요. 네. 주요 요인은 이제 그 여성분의 어떤 주장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떤 정황을 파악하는데 그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이 형을 결정을 했고요. 네. 남성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이제 특히 아내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 당초에 이제 그 징역 6개월이 이제 형이 나왔을 때 이제 국민청원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30만 명 이상이 지지하면서 젠더 갈등까지 이제 나왔던 그런 좀 중요한 이슈였죠. 근데 어쨌든 결국 대법원에서 최씨 상고를 이제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고요. 뭐 이런 게 어떤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의 어떤 유의한 전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왜 이 남성을 유죄로 본 걸까요? 성추행을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결정적으로는 피고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경찰 진술서나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조금 불일치하고 진술 보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정도 이렇게 스쳤을 수 있다라고 했다가 두 번째로는 다시 그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의 진술이 조금 번복되는 점이 달랐고요. 더군다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그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라 가실했다 이렇게 여러 번 진술이 번복되는 반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더군다나 법원이 여러 차례 여러 각도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특별히 그 상황에서 이 사람과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무고를 한다거나 거짓 진술로서 어떤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신뢰성 높은 증거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CCTV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피고인 측에서도 CCTV를 감정을 해서 짧은 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지만 사실상 이 성추행이라는 것이 기습추행이라고 하거든요. 추행 중에도 기습추행인데 지나가다가 툭 이렇게 추행하고 가는 사례들이 많아서 뭐 0.5초, 1초 만에 추행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주장한 1.3초 만에 이런 추행이 있기 어렵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CCTV에 오히려 확인은 어렵지만 이 가해자인 피고인 측이 오른쪽 팔을 여성을 향해서 이제 보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그 CCTV 영상이 그 지금 행위가 이뤄진 영상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될 텐데 아마 네티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CCTV 영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이
증언의 뭐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유죄를 확정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댓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는데 뭐 정황 증거로 판단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정황상 범죄 인정 가능성을 아마 그 대법원이 이제 고려했다는데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CCTV에서는 분명히 이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남성의 그 팔이 여성의 신체 쪽으로 향하고 향해 있다는 있다. 그런 정황.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여성분이 실제로 이제 그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분에 대해서 무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한 그 결과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제 사실 피고자 입장에서는 네. 좀 억울한 측면이 없다고 계속 없지 않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일단 그 정황상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오해의 소지를 살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여성분의 진술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반영했다는데 향후에도 이런 유사 사례에 좀 참고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실제로 그 해당 남성의 부인분도 다시 한번 글을 올려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남편이 강제추행이라는 전과 기록으로 평생 그렇죠, 고통받아야 예. 되느냐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증거 없이 이렇게 사람 말만 믿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좀 지나치게 네네네. 우려하는 목소리가 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뭐 대중 밀집 장소에서 사실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지 않느냐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성범죄가 다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CCTV가 없는 사건이 오히려 더 많죠. 특히 추행과 강간 사건에서는 CCTV가 없는 사건들이 더 많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원래 피해자 진술이 정황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입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그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부여된다고 한다면 과거의 많은 사례에서도 이렇게 유죄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건이 유독 이제 국민청원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즘에도 지하철에서 이렇게 엉덩이든 뭐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간다던가 또는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처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과실범에 대해서는 그럼 어떡하냐. 네. 사실 실수로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네.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됩니다. 아. 근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신체 접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무죄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 접촉이 있었지만 과실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내 손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죄송하다 이건 과실이었다라고 하면 기소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접촉했을 때 무조건 처벌받느냐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군요. 또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DLF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소비자였던 그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향후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재발하고 차원에서 있죠. 네. 이제 고위험 고난도 금융 상품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런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이제 실용적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일단 고난도 금융 상품의 경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모펀드나 신탁 같은 경우에 네.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대신 이제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가능하게끔 네네. 하고요. 그 내용에 특히 이제 고난도 금융 상품이 뭐냐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최대 손실 가능성이 원금의 20% 이상 넘고 아. 그다음에 이제 파생 금융 상품들이 기초 자산인 경우에 네. 그런 경우고요. 뭐 신탁 상품 주로 ELT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ELT의 경우에도 기초 자산이 주로 그 코스피 200 등 이제 주가 지수의 경우에 네. 근데 공모가 발행되고 그다음에 손실 배수라고 그래 가지고 그 손실의 하락폭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금액을 곱해서 손실률이 이제 손실 금액이 커지는 그런 그 배수가 있습니다. 예, 예. 손실 배수라고 하는데 손실 배수 1 이하인 1 이하. ELS를 편입한 ELT에 한해 1년 동안 한 40조 원 이내에서 은행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대신 이제 그랬네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그런 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 그런 지침이 낸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DLF 사태가 커진 거는 많은 분들이 은행하면 뭔가 신뢰도가 있고 좀 안전자산을 팔 거라고 예상이 돼서 가입을 해서 이런 사태가 커진 건데 의외로 지금 나온 걸 보니까는 또 ELS 관련 상품은 판매되고
금융위에서 일선 예. 은행들의 어떤 고충들이나 민원들을 이렇게 좀 일부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이 상품과 관련된 규모가 한 40조 원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은행들이 연간 받는 수익이 한 400억대인데 이것을 전면 금지하게 되다 보면 은행의 수익이 너무 저조해져서 그럴 수 있죠. 예. 경영상의 위험이 있다라는 의견이 반영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재안으로 나온 것은 원금 손실이 이제 80%를 넘지 않는 상품에 한해서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겠다. 이런 어떤 조치들을 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안전조치 강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제안을 나온 것이 네.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녹취라든가 네. 투자 숙려 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고난도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에만 팔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투자자 성향 분류 같은 경우도 유효 기간을 늘릴 거고 이 투자 성향에 대한 어떤 조작도 철저하게 금지하겠다. 이런 안전 조치를 지금 일부는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일부는 풀어주되 안전 조치를 좀 강한 측면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 이제 가장 조금 뜨겁게 관심이 있었던 게 투자 철회 제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를 뭐 즉흥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철회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숙려 제도로 이제 반영이 숙려.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난번 DLF 사태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투자자 안전장치라고 나온 방침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발표한 그 보호 장치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손실률이 20% 이상이 되더라도 이제 주식형 펀드, 뭐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같이 이렇게 좀 그 구조가 단순한 상품에 한해서는 이제 그 고난도 금융 상품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판매가 가능하게끔 예. 이렇게 했고요. 사실 그 ELS가 편입된다는 거에서도 보면 예. 그 기초자산 코스피 200 같은 경우가 될 경우에는 이제 고난도 위험 상품이라고 이제 그 고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주가지수 같이 좀 변동성이 작은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지수가 이제 그 변동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방향성 거래이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손실 그 구간에 들어갈 때는 그 결국 손실 배수의 영향도 있지만 손실 구간의 폭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기초자산 ELS가 얼마만큼 몇 개액을 가지고 이제 ELS의 수익률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군요. 사실 너무 좀 그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 조치라고 이렇게 내놓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형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구조가 단순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원금 이제 손실 위험이 20% 넘어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상품이 이제 너무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손실만 가지고 이제 투자자 보호를 이제 가이드라인 준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뭐 신탁 판매 금지된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계청이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를 내놨는데 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이미 절반가량이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혼부부 중에 한 44%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 보유와 관련해서 또 일부는 또 그 대부분은 또 그 대출이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좀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예. 오히려 이제 중년의 부부들보다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집 구매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분석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신혼부부들이 요즘에 사실은 전세자금 마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네. 아예 이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청약이나 이런 부분에 신혼부부들이 가점이 많기 때문에 네.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취득할 여지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시작하라고 이제 양가에서 이렇게 도움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것인데 네. 현재는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 이게 또 이렇게 젊은 세대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위가 포함돼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사실 신혼부부 통계 결과가 나가고 있는데 뭐 집이 있는 부부가 44% 정도 차지하는데 그 와중에 또 두 채나 또 세 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지금 그래도 한 5.9%, 1.3%씩 자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집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85% 정도는 이 집 때문에 은행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는 바람에 대출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빚 갖고 집을 사서 결혼 생활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왜 그러냐 봤을 때
향후 집값 상승에 대비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집 대출 받아가지고 살 요인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서 이제 디딤돌 주택 자금 대출을 이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있어요. 네. 거기 내용 보면은 부부 연봉 합산이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니까 상당히 유인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 주택 자금 그 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혼부부들이 우선적으로 집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중점을 두는 경향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꼭 집값이 오를 것을 상정하고 뭔가 투기 개념으로 빚을 내서 집을 샀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는 걸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 지금 안 하면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권 들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고요. 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들 하시기 때문에 네.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현재 이제 신혼부부들이 초기에는 자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신앙 주거에 들어가는 어떤 대출이자나 원리금을 갚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이 또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또 출산율도 도모할 수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한 연평균 따졌을 때 한 5,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빚이 1억 원 정도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5,500만 원 벌어서 다 빚 갚는데 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만 언제든지 가계부채라는 게 또 뇌관으로 작용해서 우리 경제나 이런 데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그 가계에서 자산 그 비중을 보게 될 때 금융자산보다 금융자산보다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한 70% 이상 되고 영국이나 뭐 미국,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우선순위가 되는 재무 목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달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재무 고정비가 높을 경우에는 상당히 소비나 저축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집장만을 고려하는 신혼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재무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때 그 연체라든가 이제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은행에서도 조금 이 대출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순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은행에서 사실은 이제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사실 담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위험가중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위험가중치를 낮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보게 되면은 그 자영업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은행들이 자영업대출이 그동안에 이제 가계부로 이제 한두 명이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위주로 했었죠.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대출을 많이 늘리는 경향도 있어요. 결국 젊은 부분들이 자영업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대출이 우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 자영업 대출까지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상당히 이제 경기 둔화가 위험할 됐을 수 때 있겠네요. 대출이 상당히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 자영업 대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아까 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신혼부부들이 지금 집 안 사면 나중에 더 못 살 것 같아라는 심정으로 집을 샀다면 최근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일 것 같은데 뭐 일부 집값 많이 오르고 지역의 있잖아요. 집값은 여전히 이제 좀 상승 그 곡선이지만 예. 정부에서는 이제 주거 안정 대책 반드시 실시해서 집값 잡겠다 이렇게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뭐 또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또 급격히 하락하면 부채 문제라든가 깡통 전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이 부동산 정책을 저항 없이 잘 실시하는 게 또 정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손정혜 변호사, 서지용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